2008년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1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집을 잃게 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 나쁘게 집값이 떨어진 것뿐이야. 하지만 그건 절반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무책임한 부실 공사의 결과였습니다. 정치인의 표 계산, 금융 천재들의 수학 공식,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 탐욕이 결합해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합법적 약탈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건 차트 읽는 법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떤 구조에서 어떤 논리로 증발할 수 있는지 그 설계도를 읽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8년 세계 경제를 멈춰세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은 언제나 선의의 탈을 쓰고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당시 워싱턴 DC.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경기 부양과 보수 세력 강화를 위해 하나의 거대한 꿈을 미국인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오너십 서사이어티, 바로 소유권 사회입니다. 모든 미국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자격이 있다. 이 슬로건은 대중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현실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집을 사게 하려면 누군가는 돈을 빌려줘야 했습니다. 여기서 정치는 법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99년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여 개인의 자산을 지켜주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안전장치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됩니다. 이 사건 하나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행들에게 이제 고객의 예금을 들고 고위험 자산 시장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합법적 면허증을 쥐어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동시에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금리를 1%까지 끌어내립니다. 시장에는 갈 곳 없는 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이 유동성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부동산이라는 저수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집값은 절대 동시에 떨어지지 않아. 이 믿음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복잡한 경제학 용어들을 쉽게 이해시켜 드릴 비유와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전염병이 도는 중고차 시장 이야기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딜러들이 돈을 더 벌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들은 원래라면 폐차장으로 가야 할 침수차를 아주 싼 값에 싹쓸이해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상품으로 포장해 판매합니다. 은행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이를 상품으로 재포장해 투자기관에 판매한 겁니다. 과거의 은행은 대출을 해주면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때까지 위험을 안고 가야 했습니다. 이를 보유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심사했죠. 하지만 금융공학은 이를 판매 모델로 바꿔놓았습니다. 판매 모델로 달라진 중고차 시장에서 딜러는 침수차를 가져오자마자 광택만 내서 다른 도매상에게 팔아버립니다. 차를 산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멈춰 서든 말든 딜러는 이미 현금을 챙겼으니 상관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금융의 구조적 변화가 금융권에 도덕적 해이라는 암세포를 퍼뜨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 모기지 시장의 60% 이상이 이런 중개인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증권화하여 수수료 잔치를 벌인 주역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금을 받지 않고 오직 모기지 대출만 전문으로 했던 전업 모기지 대출 기관 서브프라임 렌더즈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미국 최대 업체였던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천억 달러의 대출을 실행하며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뉴 센츄리 파이낸셜 역시 서브프라임 대출의 선두주자로 2005년에만 560억 달러의 대출을 취급했습니다. 아메리캐스트 같은 기업들은 세련된 광고로 서민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채권을 투자은행에 팔아넘길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에만 집착했습니다. 두 번째 주역은 대형 투자은행들입니다. 이들은 대출업체로부터 사들인 모기지 채권을 하나로 묶은 MBS, 즉 주택저당증권이나 더 나아가 오직 서브프라임 대출만을 묶은 상품을 CDO,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MBS 발행액 1위를 기록하며 자체 대출 기관까지 소유할 정도로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릴 린치는 CDO 발행의 강자로서 수십억 달러의 중개 수수료를 챙겼고 베어 스턴스는 증권화 시장의 선구 자격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더욱 영리했습니다. 중개 수익을 챙기는 동시에 나중에 시장이 무너질 것에 대비해 숏배팅까지 걸어 이중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업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입니다. 미국 최대의 저축대부 조합이었던 워싱턴 뮤추얼은 공격적인 판매로 큰 수익을 올리다 결국 파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HSBC 같은 글로벌 거대 은행조차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해 이 시장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웰스파고나 시티그룹 역시 자신들의 방대한 소매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중개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의 정체는 명확했습니다. 대출 실행 수수료와 증권 발행 및 판매 수수료였습니다. 대출 모집인은 대출 한 건당 평균 약 5,000달러 하나로 약 700만 원을 챙겼고, 투자은행은 수조원 규모의 채권을 증권화하면서 발행액의 1에서 3%를 수수료로 가져갔습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용했던 수법은 사실상 금융사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차입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성사되는 순간 수수료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닌자 대출입니다. 직업도 소득도 자산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서류 심사 없이 말로만 소득을 확인하는 시사, 즉 고객이 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평가하는 방식이 횡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미끼 금리를 사용해 서민들을 유혹했습니다. 처음 2에서 3년은 1% 내외의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집 사기 참 쉽다고 믿게 만든 뒤 시간이 지나면 시장 금리보다 훨씬 높은 변동 금리로 전환해 대출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더 사악한 것은 부정적 분할 상환 구조였습니다. 매달 내는 이자가 실제 발생 이자보다 적게 설정되어 겉으로는 월 불입금이 적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파괴적인 구조였습니다. 중개인들은 고객에게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팔면 은행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수익률 프리미엄 제도 덕분에 고객을 속여 비싼 이자를 내게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중개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자동차 예시로 돌아가 보죠. 딜러들은 침수차 하나만 팔면 들킬 테니 멀쩡한 차 9대와 섞어 프리미엄 패키지로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MBS와 CDO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범이 등장합니다. 바로 신용평가사들입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기관들은 투자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가짜 보증서를 써주었습니다. 90%가 멀쩡하니까 이 상품은 아주 안전합니다. AAA 등급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AAA를 안 주면 경쟁사가 줄 겁니다. 그럼 우린 굶어 죽습니다. 당시 신용평가사 임원의 실제 증언입니다. 자본주의의 파수꾼들이 도둑의 망을 봐준 꼴이 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자 딜러들은 보험을 붙입니다. 혹시 망해도 누군가 대신 갚아줄 겁니다. 이게 바로 CDS, 신용부도수합입니다. 여기서 수학자들의 결정적 실수가 나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상관관계를 무시했습니다. 플로리다 집값과 캘리포니아 집값이 동시에 폭락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 그렇게 대출이 이어지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자 전국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폭탄의 도화선을 하나로 묶어놓은 셈이었습니다. 보험을 팔던 AIG 같은 회사들조차 자신들이 가진 돈보다 수천 배 많은 보험 증서를 남발했기에 위기가 닥쳤을 때 변상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침수차들이 하나 둘 시동을 멈추자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 시장에 멀쩡한 차가 있기는 한 거야. 아무도 차를 사지 않습니다. 은행도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경색입니다. 경제의 혈액이 멈춘 순간입니다. 왜 아무도 이런 푸실 공사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모집인, 투자은행, 신용평가사, 보험사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특히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이 이 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악한 것은 고객에게는 안전한 상품이라 팔고 뒤로는 그 상품이 망하는데 베팅한 은행들이었습니다. 고객의 실패를 자신의 수익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위험의 전이 때문입니다. 중개인이 대출을 팔고 수수료를 챙기면 즉시 채권을 투자은행에 넘겨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투자은행은 이를 증권으로 만들어 전 세계 연기금과 보험사에 팔아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결국 대출을 처음 실행한 사람은 대출이 부실해져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2006년 말 드디어 음악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서브프라임 계층의 이자 부담이 폭등했습니다.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0%라던 전 국토주택 가격 동시 하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158년 전통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부터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돈은 돌지 않았고 세계 경제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사태는 비극적이었지만 피해는 극도로 불평등했습니다. 중간에 있던 금융기관들은 수수료 잔치를 벌이고 도망갔지만 양 끝에 있던 대출자와 투자자들은 파멸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던 미국의 서민들이었습니다.
사태 직후 미국에서만 약 700만 가구가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속출하며 텐트촌이 형성되었습니다.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진 깡통 주택 가구는 전체의 25%에 달했습니다. 팔아도 빚을 못 갚으니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2007년 고점 대비 약 16조 달러, 하나로 약 2경 원 이상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들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로보사이닝이라는 수법까지 썼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기계처럼 하루에 수천 장씩 압류 서류에 도장을 찍어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들을 집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IMF는 전 세계 금융기관의 총 손실액을 약 4조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굴리던 연기금들도 이 쓰레기 증권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일부 지자체는 마을 예산 전체를 날렸고 미국의 퇴직연금 가치가 폭락해 노인들은 은퇴를 미루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금융업에 치중했던 아이슬란드는 은행들이 무너지며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고 통화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금융위기는 곧바로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타프를 통해 투입한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은 서민이 아니라 위기를 초래한 거대 투자은행들의 구멍난 장부를 메우는 데 쓰였습니다.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오직 거대 자본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파산을 앞두고 구제금융을 받은 뱅커들은 그 돈으로 수조 원의 보너스 파티를 벌였습니다. 개인은 스스로의 투자 실패에 책임을 져야 했지만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은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살아남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시민들은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시위를 일으켰고 이후 금융기관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도드-프랭크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구조, 기관의 보증, 부채 위에 쌓인 성장. 형태만 바뀌었을 뿐 침수차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본은 언제나 물처럼 흐릅니다. 규제가 심해지자 자본은 다시 그림자 금융시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부채 규모는 2008년 당시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에 다음의 내용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한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익 구조는 의심하십시오. 복잡한 포장지는 위험을 숨기는 도구입니다. 둘째, 기관과 신용평가사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수료로 먹고 사는 선수들입니다. 셋째, 부채로 쌓아 올린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시스템의 부실 공사를 읽는 사람만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닷컴버블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경험한 한 사람이 만들어낸 또 다른 시스템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대부 돈봉이었습니다.